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장원의 현대시 소야의 노래입니다. 소야는 여자 이름 같죠? 여자 이름은 아니고요. 초저녁이라는 뜻입니다. 초저녁에 이제 어두움이 밀려올 때의 어떤 느낌이죠. 사진은 제가 울릉도에서 겨울에 혼자 길을 걸으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좀 낯선 곳이고 눈도 있고 울릉도 산에 가면은 민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뭐 한 1km 가도 민가가 없는 곳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 길을 걸으면서 저 불빛을 만났을 때 굉장히 반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시절 지식인이 느끼는 비애. 우리 항상 이런 지식인들은 우리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면을 볼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못 보는 것도 보죠. 그 답답한 마음을 담은 그런 시입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움되는 국어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두움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시절, 지식인이 느끼는 비에 오장한 소야의 노래 해설. 소야는 고저녁 어둠이 깔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쓸쓸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유가 없는 현실을 사는 지식인이라면 희망이 없는 현실이 답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던져보지만 개만 짖을 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한 생각나는 정치인인데요. 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고 항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것은 어머니입니다. 차디찬 묘지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가는 길, 눈 흩날리고 한짐승 소리 촬영하고 겨울물 얼어붙고 진눈깨비까지 내립니다. 내 슬픔을 더합니다. 슬퍼서 어머니 무덤을 찾아갔지만 슬픔이 더해진다는 거죠. 죄수같이 구속된 삶을 사는 화자의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슬픈 현실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최만식 레디메이드 인생, 그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어떤 이해죠. 이상의 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지식인이 느끼는 어떤 뭡니까 무력감 이런 걸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들은 제 블로그에서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시는 쓸쓸한 자유만 존재하는 삶을 무거운 쇠사슬을 끌고 있는 도형수의 삶과 동일한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삶에 대한 비애를 노래한 작품입니다. 이 시가 창작된 1930년대는 일제의 억압이 극에 달했던 시기로 뭐 생각해 보면은 이 권력이라는 게 참 그렇죠. 민주주의 시절인 현대에도 어, 권력은 아주 조금 뭐랍니까 국민들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시는 당시 지식인으로서의 울분과 슬픔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화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이정표를 들여다보지만 이마저도 썩은 눈 속에 파묻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자는 어머니의 차디찬 무덤을 찾아가 보지만 눈이 바람에 흩어지고 산짐승 소리는 더욱 무겁게 다가와 비에만 더욱 짙어질 뿐입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다양한 감각적 표현과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억압적 현실에서 느끼는 좌절감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습니다. 작품 읽기는 본문에서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눈에 보기입니다. 오장원의 시세계. 오장원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위기 상황 속에서 현실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내면 세계를 드러낸 작품을 많이 창작하였습니다.
또 오상환은 다양한 사조를 넘나들며 시 창조 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데, 이는 1930년대 혼란스러웠던 문학계의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는 1920년대에 성행했던 리얼리즘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모더니즘과 낭만주의 등 많은 문해의 사조들이 혼재하고 있었기에 오장환도 다양한 성향의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오장환의 작품에는 호야의 노래, 어부의 노래, 귀향의 노래, 산녀의 노래, 어두운 밤의 노래 등과 같이 그의 노래와 같은 형식의 제목이 많은데, 이는 단순히 형식적 통일성이라기보다 우리의 노래를 지향했던 오장환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오장환의 뭐의 노래를 많이 창작한 것은 식민현실 속에서 나의 노래를 넘어 우리의 노래를 지향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의 의미입니다. 일제강점기 억압적 현실을 나타내는 시어가 쓸쓸한 자유, 이정표 석은 막대 고이 묻히고, 이정표는 목적지잖아요. 목적지도 썩어서 묻혀버렸다. 더러운 발자국, 일제의 발자국이죠. 소극적인 반항, 낯선 집 울타리에 돌을 던지니, 뭐 이런 거 됩니다. 그죠? 나의 행위에 대한 조롱, 개가 짖는다. 화자의 비애를 부각시키는 외적 세계, 낙엽송이 쌓인 눈, 바람에 흩어지고, 낙엽송이 눈, 바람에 흩어지잖아요. 이런 것도 외적 세계고요. 한 짐승의 우는 소리 더욱 처량하다. 겨울물도 파랗게 얼어붙어 버렸다. 진눈깨비는 금시에 내려. 자, 진눈깨비가 바로 내렸다. 이런 것들 모두 화자의 비애와 관련 있는 외적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감상해 보겠습니다. 무거운 쇠사슬 끄는 소리 내 마음의 뒤를 따르고, 무거운 쇠사슬 끄는 소리는 그만 답답한 현실이죠. 일제강점기 억압과 구속의 상황. 요즘 보니까 어제 아래 보니까 어제입니까? 감사원장이라는 사람이, 감사원은 중립기관입니다. 중립기관인데 감사원은 대통령을 보좌해야 된다 이러고,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님을 뜻을 잘 받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이 있죠. 우리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견제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일제강점기는 어떻겠습니까? 자, 이런 거는 반영론적 관점에서 해설을 하면은 바로 일제강점기 구속의 상황이 되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설할 것인가는 문제 풀 때 외적 준거, 보기가 주어집니다. 보기를 참고해야 됩니다. 여기 쓸쓸한 자유는 곁에 있으나, 쓸쓸한 자유는 옳은 자유가 아니죠. 온전치 못한 자유, 억압의 현실입니다. 풋풋이 흰 눈은 흔들려 이정표석은 막대 고임 묻히고, 여기 흰 눈은 순수의 의미가 아닙니다. 부정적 의미로 화자의 어려운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흰 눈이, 이정표는 우리 목적지를 알리는 그런 수단이잖아요. 이정표 눈에 덮여서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입니다. 더러운 발자국 함부로 지켜. 흰 눈 위에 또 더러운 발자국, 더러운 발자국. 일제강점기 억압적 현실을 나타냅니다. 오죽 치미는 미움. 그래 뭡니까? 마음에서 더러운 발자국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낯선 집 울타리에 돌을 던지니 개가 진다. 그래 화가 나서, 낯선 집은 내가 살던 집이 아니죠. 지금까지 내가 살던 집이 아니고 일제강점기 현실을 낯선 집이라 했습니다. 울타리에 돌을 던진다는 것은 낯선 집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이죠. 근데 개가 짖습니다. 개가 짖을 뿐이다. 개가 나를 비웃는다.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쓸쓸한 자유 속에서 지향을 잃은 삶. 음해야, 아직도 차디찬 묘 속에 살고 있느냐? 음해는 엄마죠. 엄마는 내 이야기를 들었는 청자입니다. 그죠? 또 그리움의 대상이고, 자, 이거는 답답해서 어머니가 보고 싶어 무덤을 찾아가는 거죠. 차디찬 묘 속에 살고 있지는 않겠지만 찾아가는 겁니다. 음해야 불러쓰는 돈어법이고, 차디찬 묘는 촉각적 이미지입니다. 정월 기울어 낙엽성에 쌓인 눈바람 흩어지고, 정월은 1월이잖아요. 한 해의 시작 1월입니다. 낙엽송은 아주 쭉쭉 뻗어나가는 나무입니다.
차인 눈바람에 흐트러지고는 낙엽송은 올곧은 나무잖아요. 근데 이것도 눈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한짐승의 우는 소리는 더욱 처량하다. 한짐승의 우는 소리가 나를 더욱 처량하게 한다. 감정이입법이죠. 한짐승은 그냥 울 뿐인데 이게 처량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한짐승의 우는 소리는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이것도 청각적 이미지가 쓰였네요. 게을물도 파랗게 얼었다. 이거 뭐 꽁꽁 얼어붙은 현실이죠. 파랗게 질린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짖는깨비는 금시 나려 비애를 적시었다. 짖는깨비는 그 좋은 의미는 아니죠. 이 짖는깨비가 내려서 내 슬픔을 더할 듯. 자, 여기 보면 낙엽송 사이 눈바람에 흩어지고 산짐승의 울음소리, 우는 소리 더욱 처량히 겨울물도 파랗게 하라. 짖는깨비는 금시에 나려 비애를 적시올 듯. 이 부분은 겨울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상황이죠. 화자의 부정적 정서입니다. 그죠? 비애를 적시울 듯. 안 그래도 슬픈 상황인데 슬픔이 더해진다는 그런 뜻이고요. 추상적 대상인 정서를 촉각적 이미지로 적시운다. 비애를 적시운다 했잖아요. 형성화했습니다.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형수의 발걸음 무겁다. 도형수는 중노동을 하는 벌을 받은 죄인입니다. 그 죄수 같은 삶을 사는 화자를 도형수에 비유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도형수에 빗대고 있습니다. 어머니 무덤을 찾아가는 화자의 발걸음이 무겁다.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를 찾아가는데 그 발걸음이 무겁다. 답답한 현실을 이겨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비애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운문 형식의 운문시입니다. 서정시 반대가 서사시고, 운문시 반대는 산문시가 됩니다. 자유시 반대는 정형시가 되겠죠. 감각적이고 또 예상적 좀 슬프죠. 주제는 억압적 현실에서 느끼는 비애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잃어버린 모성에 대한 그리움과 비애. 특징입니다. 감각적 이미지,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감각적 표현이 두드러집니다.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외적 상황,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 비애를 효과적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추상적 대상인 비애를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슬픔을 강조합니다. 비유적 표현으로 화자의 처지를 형성화했죠. 자연물의 화자의 감정은 이반 표현이 드러나고요. 토속과 사투리 사용으로 향토적 정서와 사실감을 줍니다. 시대의 상황을 고려하면 일제강점기 현실을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